나왔습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결과를 아십니까?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8대0, 스웨덴과 두 번째 경기도 8대0으로 졌습니다. TV조선은 첫 경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단일팀 시너지 효과 살아나지 않았다. 8대0으로 진 선수들을 향해 그러게 단일팀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뉘앙스의 멘트를 꼭 놓고야 마는 거죠. 결국 일본과 3차전에 가서야 첫 골을 성공시켰는데 그 첫 골 장면은 보셨나요? 겨우 한 골인데 마치 금메달 따기라도 한 듯이 모두가 얼싸안고 환호를 했죠. 그 경기도 결국 4대1로 패했음에도 모두가 첫 골을 자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일팀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이들, 그렇게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를 극진히도 아끼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굴었던 그들은 단일팀 경기를 챙겨 보기나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북한 장사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남북이 동시에 관련된 모든 결정과 행위를 정권 비판의 수단만으로 3년 이들의 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 공세가 때론 그럴듯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단일팀이 성공시킨 첫 골과 그 첫 골의 팀 전원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어 환호하는지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김호준의 권위였습니다. 자, 원래는 시사인의 김은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김은지 기자가 서울이라고 차례 지낸다고 혼자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옆에는 시커먼 남자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한입니다. 네. 김한 기자를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명절 당일에 생방송으로. 네. 가족에게 버림받은 기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쭉 돌리다 보니 혼자 남아있길래 저희가 할 수 없이 끌어다 앉혔습니다. 만약에 김한 기자 마저 없었다. 네. 그럼 저 PD가 들어와서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네. 마지노선이었군요. 네. 네. PD로 가냐 마냐 하는 찰나에 김한 기자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네. 서울 사람. 자, 프로그램 협찬 멘트 한번 쭉 읊어봐주세요. 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장 명절 특근은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정비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렵네요. 안 되겠어요. 어렵네요. 예, 고정 어렵겠어요. 자, 설날 아침이기 때문에 예, 안 들어요 이거. 예. 어제부터 계속 그 멘트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어제는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문자 많이 왔는데 느릿느릿 합시다. 네, 천천히. 천천히 느릿느릿. 어제도 느릿느릿 하느라고 혼자 막 하고 있더니 저희 PD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렸어요. 너무 느리게. 네. 아니 이제 밖에 게스트들이 있다고 손으로 막 아우성 치길래 뭐 어때 이제 느릿느릿 해도 되는데 여유 있게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주 무리하게 짝이 없는. 자,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는 15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인자라고 흔히 불렸는데요. 40년간 삼성맨이었습니다. 2009년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관여해 뇌물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구성됐던 제3자 뇌물죄. 네.
예, 이명박 버전이죠. 이명박 다스 삼성.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순실이 필요한 말을 준 것과 이명박이 140억을 찾아오는데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이런 정황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의 자리에 다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차이는 여기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를 확정되면 이제 그냥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제 정영식 판사가 삼성에는 현안이 없다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겁니다. 길이 남은 판결을 함으로써 검찰을 어마어마하게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때는 현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 삼성도 현안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너무 명백하게 있는 걸 날려버리니까 검찰은 열받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좀 이따가 대가성이 뭐냐,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죠. 김한 기자가 막 근질근질한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이 대납을 뭐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펌 계약서랑 청와대 문건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물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그냥 삼성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저희가 쭉 수십 년간 보아왔듯이 삼성은 또 어떻게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왔을 텐데 그 그림이 뭔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뇌물 공여자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사면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죠. 대가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 사면이 대가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희 회장 처벌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가성을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원포인트 사면을 이건희 회장이 이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면까지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이건희 회장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공여자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희 회장으로 다 귀결되는 거라. 근데 그분 어떻게 처벌해? 누워 계시니까. 그 사면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는가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사면은 일도 아니다. 사면은 일도 아니다. 검찰이 그 정도에서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면 비리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전략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조 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사면 비리인데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다고 본 거예요. 사면 하나만 해도 사면 하나만 해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대신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건으로 검찰 니네 공 세워줄 테니까 삼성은 사면에서 그어줘. 이런 딜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래서 자꾸 사면 얘기 바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바로 소환을 하면서 사면 비리를 거론을 했는데요. 다스가 사면과 관련돼서 여기가 나오는 게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스의 급성장의 배경이 현대차의 이제 물량들이 있는데 이 현대차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도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정몽구 회장의 사면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준희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긴 있었죠. 물론 100% 확증할 만한 물증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황이나 뭐 관련 문서들도 좀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손쉽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제가 이때까지 이 바닥에서 쭉 이렇게 살아남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뒷페이지를 뭐가 있어. 뒷면에 뭐 쓴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 이 정도에서 그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바로 검찰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도 추궁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희 회장 만약에 그 대상이 이재용 부회장이었다면 이렇게 손쉽게 인정하고 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예를 들어서 이맘때 상황이었다면 아주 펄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이 뭐 누워 계신데 뭐 그러니까 거꾸로 사면에서 끝나지 않았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예. 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서 드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해서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상 이 관계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 그 이외에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파헤쳐질 것인가.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삼성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끝냅시다 이제 우리 이런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싸게 막자는 싸게 막자는 전문 용어구나. 싸게 먹자.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말 두려워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스가 아니라 이 삼성과의 거래 부분일 거라고 보는 것이 다스는 그래봐야 몇십억 비자고 몇백억 뭐 이 정도 선이에요. 근데 삼성과는 규모와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뭐 자원외교라든지의 삼성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과의 거래 부분이 본격적으로 털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면 이야기 가지고 자꾸 언론들이 집중하지 말고 그 이해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없으니까 천천히 여러 가지 기존 이야기 쭉 하면서 뭐 당장만 하더라도 사면 위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 홈프레이닝이라는 다스 자회사가 네. 이시영 씨에게 돈을 이제 그 저리로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돈의 실체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명박스러운 이런 표현이 사전에 등재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등록이 될 네. 사건이죠. 네. 거의 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수준의 사업을 한 건데요. 홈프레이닝은 다스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홈프레이닝이 그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건데요. 이 건은 사실 2007년 대선 직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로 마무리됐는데 최근 이 홈프레이닝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의 회사에 빌려준 돈이 이때 거뒀던 개발 이익 가운데 4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황을 어제 이제 나온 보도를 이제 그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건데요. 왜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줬는가 이 대목에서 돈이 이렇게 흘러간 정황을 본 것입니다. 자기 돈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어떤 이제 그걸 했겠죠. 네. 기여. 뭘 어떤 그걸 해요. 네, 기여를. 네, 깜짝 놀랐네. 네, 자기 돈이라고. 기자가. 네.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그거를 했겠죠. 뭡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주변에 이제 땅을 샀던 다스 자회사가. 예,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2003년도에 네. 천호동 땅을 사요. 그랬더니 몇 개월 있다가 그 주변이 뉴타운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렇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0억 정도를 벌었다 이런 거죠. 당시 예. 개발이익을 240억 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확인된 개발이익만 150억이고 이 가운데 40억이 이시영 씨 회사로 흘러간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어디 가서 말했더라?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 이 서울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다스와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말을 끝마치고요. 말씀이 남았군요. 이제 겨우 시작해서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랄까요? 절정 고수입니다. 절정 고수인데 요것도 자기 부동산 관리업체한테 이제 땅을 사게 하고 그 땅 주변 시세를 자기가 가진 공적 권한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를 뉴타운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 이익을 맛있게 드시고 네, 후에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사장
예. 네. 그 시절부터 쭉 쌓아온 어떤 기획부동산의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 절정 고수의 노하우. 예, 그 기량이 공직에 가서 만개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시절에 사기업의 사장. 네. 그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뭐 규제를 들이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뭐 뇌물을 줘야 하고 그때 쌓인 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고 살풀이 한다? 서울시장이 돼서. 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쭉 행적을 보면 아, 이분은 애초에 저렇게 해서 드시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서울시장 시절에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던 게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건을 해결해주고 그렇죠. 네. 다스의 물량이 그때 이제 1,000억대에서 4,000억대가 되는 시점이랑 맞물리는데요. 그래서 그 건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교부에 제안을 해서 그 현대차 사옥, 그러니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걸 해결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한 분이죠. 예. 자, 정치보복이라고 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재산을 또 관리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어제 한참 얘기했는데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키맨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이 사무국장은 그 차명 재산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무국장은 그 이시영 씨가 장악한 관계사의 40원 가량을 부당 지번하는 6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도 받고 있고요. 청와대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모든 범죄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혹은 뭐 관련한 배임이나 횡령 또는 뭐 차명 재산 관리 등등이 다 혹은 뭐 은닉 대통령 관리법 위반 뭐 그다음에 증거 인멸 네. 이게 다 본부입니다. 그렇죠. 청계 소굴이에요. 그 청계재단이 있는 이제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그 여기도 자료들 비밀 회의실도 있잖아요. 네. 완전 소굴이에요. 네. 그 이병모 씨가 주로 상주했던 게 이 바로 지하 2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백준 씨가 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백준 씨가 이제 좀 그나마 양의 집사라면 이 이병모 씨는 완전히 음의 집사이기 때문에 이병모 씨의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08년 특검 때도 등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때는 실명으로는 아니었고 이제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 의혹이 그대로 있었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상은 회장이 회장인데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인데 뭐 카드 내역이라든가 돈 씀씀이가 너무 없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 회장의 돈 씀씀이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현금만 쓰신다. 이병모 씨가 증언을 그렇게 했죠. 격주 정도 될 거예요. 격주로 3천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생활비를 쓰신다고. 네,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막 이만큼씩. 그렇죠. 현금 3천만 원. 3천만 원씩 격주로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격주로. 그 이병모 씨가 완전히 2008년 특검 때랑 진술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2008년 특검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병모 씨는 영포 빌딩 근처에서 그 대선 직전이죠. 그 당시 특검이 확인한 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28회 현금을 인출을 했고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이에요. 네, 그렇죠. 제 기억이 정확하네요. 네. 한 번에 보통 3천만 원 정도로 인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돈을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제 당시 특검이 파악하고 그때는요. ATM 기계에서 5만 원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5만 원이 없을 때죠. 네. 어마어마하게 뽑아가지고 통장이랑 인감을 들고 다녔다는 거니까. 트렁크로 돈을 실어가지고 매번 갖다 주고 그걸 썼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계좌가 또 중요한데요. 이 계좌가
신한은행 법조타운 계좌입니다. 근데 이 계좌가 왜 중요하냐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BBK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계좌죠. 예, 그리고 다스에 투자된 돈도 다 이 계좌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 근데 이번에 이병모 씨가 이상은 회장의 주식은 차명으로 유탁된 제3자의 그 주식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면 결국 그 돈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것일 텐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명박 그 가문의 차명 재산의 역사가 도곡동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보면 도곡동 땅 판 돈의 주인을 규명하면 그 뒤에 문제들을 검찰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돈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이 안 나옵니다. 전혀.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수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덩어리 뉴스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덩어리 뉴스는 뭡니까? GM 철수시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44%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GM. 예. 네. GM 철수 뉴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적 자금 5,100억 원을 지원해달라라는 요구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바로, 바른미래당도 튀어나왔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야당은 당연히 사실 정부가 곤혹스러울 때 튀어나와서 이제 비판하기 마련이긴 한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절반 9명은 여기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일들이 벌어진 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거든요. 본인들이 집권할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해요. 그때 뭐 했냐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부를 뭐 했냐 할 때 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할 때 정부예요. 왜 지난 4년간 뭐 했냐고 5년간 뭐 했냐고 공격하던데 이분들이 왜 이러나 네, 싶은데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GM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누적 적자가 1조 9,787억 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적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 5,067억 원이 미국에 있는 GM 본사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M이 지고 있는 적자의 상당 부분이 영업 부분이 아니라 영업 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회사인 GM이 한국 GM을 설립하면서 한국 GM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빼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노조 때문이다. 강성 노조 이런 식으로 얘기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먹튀예요. 예, 전형적인 먹튀인데 이 뉴스들이 워낙 복잡하게 나오고 숫자 나오고 또 뭐 경제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니까 먹튀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왜 먹튀인지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따로 뭐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처럼 좀 느긋한 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2011년, 12년부터 먹튀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한국 GM이 들어올 때부터? 아니죠. 이제 한국 GM이 들어올 때는 2002년인가. 예. 10년, 그 이전 10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미국 본사로 돈을 마구 빼내기 시작한 게 2012년 전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먹고 튀려고 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GM이 이제 원래 대우차죠, 대우차. 예. 대우차 채권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빚더미 올랐을 때 산업은행 등등 채권단이 있었죠. 산업은행 등등인데 대우차를 GM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채권단이. 그때 가격이 12억 달러예요. 예. 지금으로 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인수자가 나타났으니까 15년간 장기 저리를 줍니다. 그걸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래야 또 인수를 하니까. 근데 GM은 그걸 어떻게 갚냐면은 2012년, 2013년 반반씩 뚝 잘라가지고 한 번에 갚아요.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본사에서 빌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네. 자기들이 채권단에 내야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GM 미국 본사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고 그 이자 비용이 연간 한 5천억 정도씩 2012년 이후부터 나가고 연간이 아니고 이때까지. 네, 예. 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절이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절이 있는데 훨씬 비싼 걸로 갈아탄 거예요. 네. 거꾸로 하는 법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노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GM 본사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이게 전형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이 공장을 착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GM에서 사오는 원자재는 굉장히 비싸게 사주고 한국 GM 공장이 만들어서 수입하는 차량은 GM 본사에 싸게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본사가 또 있어요. 또 이게 이제 보니까 좀 들여다보면 이 뽑아먹고 튀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 이자 비용을 이렇게 과도하게 5천억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로지 미국 본사만 이익이고 그렇죠. 한국 GM은 5천억을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니까 이런 결정은 배임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 GM은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먹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징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사고 한국에서 다 만드는 차를 가져갈 때는 자기들은 싸게 가져가요. 네. 당연히 또 손해는 한국 GM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본사는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르노 삼성의 1년 그 연구비가 개발비가 대략 1,000억 정도랍니다. 근데 한국 GM은 6천억이에요. 한국 GM이 그렇다고 무슨 스포츠카를 매년 막 엄청난 걸 개발해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GM의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볼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전기차는 한국 GM 돈으로 개발해요. 근데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한국 GM이 미국에 내요. 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비용은 한국에서 쓰고 이득은 미국에서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건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발한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팔아요. 네. 그러면 그 연구 개발비는 한국에서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GM이 쓰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한국 GM이 개발하는 차에 쓰이는 게 다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몇 배에 이르는 돈은 미국 GM이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 GM에게 떠맡기거나 혹은 로열티로 때리거나 하는 돈이에요. 이것만으로도 1조 기억이 안 나네요. 1조 많이 억씩.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 GM이 지지 않아도 되는 적자를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든다면 미국 본사가 현금을 땡겨가는 ATM 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R&D 비용,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 굵직한 프로젝트의 연구 비용을 한국 GM이 지불하고 그 생산은 미국 기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이제 동북아의 생산 기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상하이 GM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 GM이 부실화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게다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한국 GM이 우리 5천억 지원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거야. 이런 협박이거든요. 협박 지금. 그렇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대량 그 해고 사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외국에 나간 공장들. 좋은 조건에 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딜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뭐 좀 더 있어 볼까? 좀 더 있어 봐야 소용없다. 저는 15만 명 때문에 15만 명을 인질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고용 인원이 많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인질로 삼아서 그렇지만 그 돈 뽑아먹고 또 갈 거예요. 이런 체질 개선이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계속 돈만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틀림없이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애플이나 기타 등등 기업들 다 미국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GM에도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뭐 그냥 우리 가면서 한국 GM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실제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이렇게 철수했거든요. 네. 예. 우리 돌아가요. 돈 줄 필요 없어 이거. 오히려 실업 대책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 돈으로 5천억 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나 고용 인원이 직접적으로 가장 네.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상태에서 현재 같은 그 투자 없이 이익만 챙기는 구조가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들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곤혹스러워 보이는 것이 정부 입장에 곤혹스럽죠. 이건 뭐 저는 그냥 논평만 하니까 보내버려 말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GM을 이렇게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돈을 5천억이나 지원하면서 5천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여기서 밀릴 게 아니라 강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겠지만 사기업이 사실 그리고 또 이 외국 기업이 정부가 그런 요구사항을 한다고 해서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누가 또 인수하겠죠. 누군가가. 그 인수할 회사에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 자, 혼자 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더니 끝나버렸네요. 혹시 김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뉴스 있었으면 참으세요. 참고 군 별이 줄었다 이런 뉴스도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요, 줄은 건 아니고요. 줄일 계획이 국방부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군 구조 개편이었는데 400명 정도 되는 장군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4월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별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줄어든 장군 전원은 딱 8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400명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